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현직 판사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제 신원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니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되네요. 뭐 제가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나 이만큼 힘들고 대단하게 살았다. 이런 걸 누군가한테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거절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글솜씨가 좋지 않기도 하고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것과 글을 재미있게 잘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글을 재미있게 잘 쓰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사연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될 만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당사자인 저도 지나고 보니 이게 현실이었다고? 정말로 있었던 일이었다고? 싶은 생각이니 말이죠. 각설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그때는 이런 미래를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미래를 알고 살게 하겠냐마는 말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아, 아니네요. 고아가 된 거네요. 저희 부모님이 어린 시절 한나란 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 식구는 4식구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그리고 제 여동생. 이렇게 넷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저희 가족은 아주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단란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네 아빠만큼 네 엄마한테 잘한 사람 없고 네 엄마만큼 네 아빠한테 잘한 사람 없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하늘이 일찍 데려갔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조금만 더 살게 두지. 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7, 그리고 제 여동생 나이가 5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린 손녀들을 졸지에 떠맡게 되셨어요. 할머니도 하루아침에 아들네 부부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거기에 어린 손녀까지 거둬야 했으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당시에 할머니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10살이 채 많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못 견뎌냈을 것 같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낳은 부모님의 보험금은 언젠가 저희가 자라면 대학에 가거나 결혼할 때 써야 한다며 한 푼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결국 그 고생을 해서 돌아가신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할머니와 제 동생은 나름 행복했거든요. 적어도 저나 제 동생은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사람이 죽는다는 것, 세대에서 잘 알 수 없는 어린 나이이기도 했지만 그냥 셋이 함께 매일 웃으며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한다는 게 저는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동생과 할머니가 사다 주신 과자들을 먹었던 기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어릴 때라 그즘에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이 몇 없는데 그날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저에게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던 일이라는 뜻이겠죠. 왔니? 제가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서던 길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고모가 앉아 있었어요. 고모? 그래, 오랜만에 봐도 알아보기는 하는구나. 고작 7살 먹은 아이에게 뭘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는지 아직도 모를 일이에요. 기왕 버릴 거 다정한 척이라도 해주지. 그런 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른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네요. 할머니는? 네 할머니, 이제 니들 못 봐. 왜?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던지 심장이 철렁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런 저를 보고 고모가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뭐? 할머니가 어디가? 많이 아파? 내가 병원에 가볼래. 네가 병원에 가긴 뭘까. 니들 때문에 우리 엄마 생고생하다가 병난 건데. 울며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어린 조카들을 향해 고모는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웃기기는 하네요. 자기 엄마가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고생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쓰였다면 그간 한 번도 안 들여다봤던 게 말이 더 안 되는 건데 말이죠. 니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지낼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버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핍이 많으면 그런 눈치 하나는 귀신같이 빠르거든요.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이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날 따라와라.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용히 언니라고 저를 부르며 눈에 눈물을 달고 있는 동생을 보며 그 어린 나이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모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곳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모, 지금 우리 버리는 거야? 제가 고모를 향해 그렇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거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 같은 건 정말 타고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너는 말은 무슨 그렇게 하니? 맞잖아. 고모, 우리 둘 여기에 버리는 거. 버리는 게 맞는 거면서 그렇다는 걸 인정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아 보였던 건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어서 어린 조카들의 눈을 보고 차마 버린다고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건지는 몰라도 고모는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데리러 올게. 나도 지금은 너희를 키울 사정이 못 돼. 고모가 다 알아보고 그래도 시설 좋고 아이들한테 잘해준다는 곳으로 고른 거니까 여기서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고모는 그 말을 끝으로 우리 두 자매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동생은 고모를 부르며 울었고 저는 그냥 말없이 그런 고모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절대 다시는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고요.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곳이라는 고모의 말은 정말이기는 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그다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의 시설들과 비교하면 좋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수많은 보육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하면 그곳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축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저희 자매도 금방 적응을 했어요. 부모가 죽고 다른 가족들에게 버려진 고아 신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동생은 서로가 있었잖아요. 그곳의 대부분의 아이는 정말 혼자 버려진 혼자뿐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그래도 서로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를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적응하고 잘 지낼 만할 때쯤 예상 못한 이별이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어느 날 원장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은희야, 은정이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뭘 뜻하는 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생과의 이별은 생각만 해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눈에 눈물을 달고서는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해요?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은정이가 싫다고 떼를 쓰면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은희 네가 봐도 알 거야. 정말 좋으신 분들이시거든. 정말 그랬어요. 부유해 보이는 느낌의 젊은 부부.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꿈이었다는 그 부부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정말 행복하게 호강하며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모진 언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가기 싫어. 언니랑 있을 거야. 나는 너 싫어. 내가 너 맨날 챙겨야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할머니처럼 아플 것 같단 말이야. 언니, 나 버리지 마. 내가 말 잘 들을게. 언니 힘들게 안 할게. 어? 나는 너 싫어. 가버려. 가버리라고. 모진 말을 하며 동생에게서 정을 뗐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젊은 부부가 계속해서 동생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좋은 집에 가서 학교도 가자 라고 꼬시는 거에 어린 동생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맨날 자신이 싫다고 밀어내는 언니와 달리 그들은 동생에게 지극정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이 입양을 가게 되던 날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나중에 커서 언니랑 꼭 같이 살 거야. 나는 싫어. 내가 언니 반드시 찾으러 올 거야. 너는 학교나 열심히 다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새엄마 새아빠의 손을 잡고 차를 타러 가던 그 짧은 순간 동안 여동생은 적어도 100번은 저를 돌아본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 지금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은정이는 언니 하면서 다시 달려와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쓸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 차가 정문을 지나 멀리 보이지 않게 될 동안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된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원장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독거려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꽤 오랫동안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냥 다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친구들이 와서 종이접기를 하자고 해도 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흥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아동 우울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 큰 상실이 있으면 마음이 힘든 건 아이나 어른이나 매한가지인 거잖아요. 저는 그 상실의 아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 말은 더 잘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입니다. 은정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멋있게 나타났는데 나는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은 저에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너는 네 아빠 엄마 머리 좋은 거 그대로 닮았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요. 의사였던 아빠, 약사였던 엄마의 머리를 그대로 닮았다고 말이죠. 정말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저는 공부를 하는 족족 머리에 다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은희는 정말 크게 될 거야. 나는 너처럼 똑똑한 아이는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원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봐주셨고 본인이 봐주실 수 없는 것들은 봉사활동으로 오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셨고요. 부모가 없고 보육원에서 자라도 똑똑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결과적으로는 원장님의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어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품고 있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명문 고등학교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없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지라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제가 정말 많이 아까우셨던 모양인지 원장님을 찾아가셨고 두 분이 함께 힘을 모아 저를 명문 고등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은인들인 거죠. 평생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 고등학교니 저는 더더욱 잘해야 했습니다. 정말 죽자 살자 공부만 했어요. 중학교 때 전국에서 공부로는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고등학교니 그곳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 전교 3등을 한 이후로 저는 정말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고아라며. 고아 주제, 우리 학교는 어떻게 온 거야? 밤낮 없이 공부만 하는 아이들의 그 예민함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질투와 시기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을 한 아이가 과외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학원도 다니지 않는, 심지어 부모가 없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고아라는 말은 그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넘쳤어요. 고아 주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럼 고아보다 못하는 건 너희잖아. 너희 스스로 지금 너희 얼굴에 침 뱉고 있다는 거 아니? 뭐? 인연이? 제 그 말은 아이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학교의 공식적인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냥 괴롭혀도 되는 아이, 괴롭혀도 뒤탈이 없는 아이 말이죠.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 것 마냥 저를 괴롭혔어요. 저 독한 거 봐라. 우리가 이러는데도 단어장만 보고 있잖아. 과외도 못 받아 학원도 못 다녀. 그러면 저렇게라도 해야지. 저도 저였다는 걸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그럴 때 꼭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날리는 거였어요. 그 한마디씩 날리는 거에 오히려 더 열받은 아이들이 2배, 3배로 괴롭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참지 못하는 성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을 보면 그건 그냥 태어난 성품인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기질 말입니다. 그러게, 너희도 나처럼 좀 해. 돈만 바르지 말고. 그러면 나 이길 수 있잖아. 그렇게 맨날 지면서도 왜 노력을 안 하니? 아, 설마 하는데도 못 이기는 거야? 제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또 2년 전년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한 번은 그 일로 학부모들이 다 모였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과 보육원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교에서 퇴학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니, 말로 폭언을 하는 것도 폭력이죠. 꼭 때려야만 폭력인가요? 저희는 학폭위 열고 저 아이 징계해야겠으니 그런 줄 아세요. 한 아이의 부모님이 그렇게 나서신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저쪽, 그리고 그쪽은 저를 물리적으로 폭행까지 했는데 그 한마디 받아쳤다고 학교 폭력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리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먼저 폭력 행위를 한 건 지영이에요. 뭐라고요? 먼저 은희한테 부모도 없고 보육원에 다니는 주제에 잘난 척하느니 주제도 모르고 같은 학교에 다니느니 한 건 지영입니다. 증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봤으니까요. 아니, 담임 선생님이시라면서 이렇게 한쪽 편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한쪽 편이 아니라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 그러면 나도 어디 한번 진실을 말해보죠. 우리 애가 틀린 말 했어요? 네? 보육원에 다니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감히 이런 명문구에? 그 말에 제가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하려던 때 이번에는 원장님이 나서셨어요. 그 논리면 저희 아이도 진실을 말한 건데요. 뭐라고요? 무슨 진실이요? 그 부모 없고 보육원에 다니면서 과외 한 번 안 받고 학원도 못 다니는 아이한테 성적으로 지신 게 맞잖아요. 대개 따님이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원장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꼿꼿하게 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원장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다짐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피차 진실만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죠.
만약에 정말로 정학폭위를 열고 싶다고 하시면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교육청이고 어디고 다 글 쓰고 전화하고 저 다 할게요. 같이 하시죠. 그 학부모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아이를 보호해주는 편이 되어줄 어른이 있다면 다른 어른들은 그 아이를 쉽사리 막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때 제 꿈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막연히 공부를 잘해서 뭐든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야겠다. 이것이 꿈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나 원장님 같은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약자의 편에서 내 힘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말이죠. 그리고 떠오른 게 변호사였어요.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억울한 일이나 판결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가장 좋은 학교에 가장 좋은 과에 말이죠. 그날 이후로 동창들의 괴롭힘도 줄기는 했습니다. 건들면 안 되는 년이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지만 지들도 한 학년 올라갈수록 본인들 코가 석자였으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1학년 첫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전교 1등을 하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서울대 법대는 당연히 들어갔고요. 졸업식 날 학교 정문에 커다랗게 걸린 제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은정아, 이것 봐. 내가 정말 해냈어.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가게 되면서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언제나 너의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네. 근데 원장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원장님은 그날 펑펑 우셨어요. 제가 원장님을 본 이후로 그렇게 우신 건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언제나 강인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원장님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한 건 바로 할머니를 찾는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만 들었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나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물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언젠가 네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 네 엄마랑 네 아빠가 공부를 참 잘하기는 했지만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다는 저를 놀라워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너 같으면 졸지에 조카 둘을 이렇게 다 키워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니? 그 말이 저에게 먹히려면 저희가 잘하는 사이에 한 번은 저희를 찾아오셨어야죠.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한 번 하셨어야죠. 제 그 말에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고모는 잘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고모부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잘린 뒤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는 모양이었고 고모는 식당 일이나 청소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모의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은 어느 날 집을 나가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돈 받으러 온 거라면 없다. 궁금했던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발이 저린 건지 어쩐 건지 고모는 먼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돈 말이에요. 저희 엄마와 아빠의 보험금, 그리고 할머니가 언젠가 저희를 위해 쓰려고 했던 비상금 말입니다. 엄마가 오래 아팠어. 그래서 병원비로도 많이 썼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따로 빼서 쓴 돈은 얼마 없다. 그러니 이제 와서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 그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 어디에 모셨는지만 알려주세요. 고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이것 또한 믿을지 아닐지는 몰라도
그날 이후로 니들 생각 안 한 적 없다. 내가 버렸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엄마가 죽기 전까지 니들을 찾았는데 끝끝내 못 보여드린 것도 아직 죄송하고. 그런 고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시면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거나 찾지 마세요. 그냥 영영 남처럼 살아요. 그래 주시면 믿을게요. 미안하다는 말. 그게 고모와의 마지막입니다. 고모는 그 이후로 정말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사는지 고모 혼자 알아봤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 고모를 본 건 고모의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건 동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찾을 걸로 생각했던 동생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집? 그 집 아저씨 사업 망한 뒤로 야반도주 했잖아. 그때 입양으로 데리고 온네. 걔도 데리고 갔을걸? 맞아. 그 부부가 그래도 그 애한테는 잘했던 것 같은데. 청척병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제 동생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미래였거든요. 부잣집인 집에서 잘 먹고 잘 자라서 예쁜 공주님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사업이 망했다니, 야반도주라니. 정말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동생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을 고작 20살이었던 제가 찾아내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작정하고 숨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너는 네 공부해. 어떻게 그래요?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네가 성공해야 못 찾을 때 찾을 방법이 하나라도 더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찾았을 때도 잘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 집 부모님들이 은정이를 끔찍하게 여기셨다고 하니 잘 키우고 있지 않겠니?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마 그 시기에 원장님의 그런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학교를 때려치우고 동생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원장님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동생의 가족은 정말 꼭꼭 숨어버린 건지 어떤 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외국으로 갔다던데요? 밀양에서. 네? 외국 어디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입양한 여자애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걔도 데리고 갔대요? 그럴걸요? 당시에 어린 여자애 하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외국으로 밀양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동생과 그의 가족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판검사가 되면 그래도 찾을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판사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동기였어요. 무조건 성공하자,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내 힘으로 동생을 찾을 수 있는 날을 만들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때도 뒤도 한번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주변에서 뭐 저렇게 독하게 공부하냐, 쟤는 못 이긴다, 뭐 이런 말을 매번 들을 정도로 독하게 공부했어요. 정말 공부만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다들 예측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판사가 되었습니다. 임명받고 얼마간은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저도 첫 연애라는 것을 했습니다. 같은 판사였어요. 일을 하면서 정이 들었고 그러다 연애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대대로 법조계에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 결혼까지는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결혼은 수월하게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란 거면 그게 가장 크고 좋은 조건 아니겠니?
이런 며느리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영광이다. 첫인사를 갔던 날 그런 말을 해주셨던 게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저는 결혼식 때도 원장님이 혼주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흔하지 않았던 공동 입장을 했었어요. 모두가 다 시댁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과 굉장히 잘 지냈고요. 제가 동생을 찾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첫째가 딸이거든요. 그런데 딸아이를 낳았는데 여동생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뭐 제 기억이 제가 좋을 대로 바뀐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제 눈에는 너무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 동생 찾아야겠어.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그렇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경찰, 검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에 외국으로 밀항하였다는 그 부모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저를 절망하게 했어요. 찾기는 찾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입을 떼었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런 직감들은 틀리지 않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그런 건 한 번쯤은 틀려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필리핀으로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다고. 안 좋은 일 뭐? 거기 현지의 분들이 사진 보고 이 부부 맞다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더라. 아, 이런 소식 전해서 나도 너무 안타깝다. 은정이는? 딸아이 하나도 같이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라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죄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동생은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갔다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앞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등을 떠밀다시피 했잖아요. 가라고 말이죠. 저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휴직계를 내고 회사를 쉬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대신 봐주며 저와 딸아이를 돌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일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묵묵히 제가 슬퍼할 시간을 준 것이 말이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남편에게 안겨있으며 웃는데 저에게는 오지 않고 또 오더라도 우는 겁니다. 저를 밀어냈어요. 그걸 겪는데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엄마를 뒀나? 이러면 불행히 대물림받게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동생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50이 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을 하나 더 낳았고 둘 다 엄마 아빠와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로스쿨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지켜야 할 신의를 지키며 사명감 있게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원장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한 5년쯤 되었는데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서럽게 운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내가 은정이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은정이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원장님은 끝까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헤어진 것이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것이 다 본인의 탓이라고 말이죠.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걸 무겁게 마음에 늘 달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였다면 저는 이곳에 오늘 사연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 인생에 고난과 역경도 많고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딘가 낯간지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강의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거나 제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책이라도 써봐라 했을 때도 그냥 다 거절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발령받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잘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곳 말입니다. 생계형 도둑질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딘가 이상한 날이었어요. 꿈에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다 잊어버려 형체로만 나오는 그 부모님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도 무슨 슬픈 꿈 꿨어? 라고 물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마음이 쓰이는 재판이었어요. 무전 취식이네. 50대 여성, 노숙자. 언젠가부터 동생 또래의 힘든 여성들만 보면 어딘가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 노숙자에게 마음이 참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큰 처벌 없이 넘어가줘야겠다 하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냐. 재판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네요. 피의자라고 들어와 앉아있는 그 50대 노숙자 목에 걸린 목걸이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멀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분, 목에 목걸이 한번 볼 수 없을까요? 제 그 말에 그 노숙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듯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얼굴, 그리고 부스스한 머리, 꼬질꼬질한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나 노숙자요 하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내 목걸이는 왜요? 아니, 다른 오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아는 목걸이 같아서 그럽니다. 그 노숙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 목걸이를 풀어서 직원에게 건넸고 저는 그 목걸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똑같은 목걸이였거든요. 그 목걸이는 엄마가 저희 자매에게 똑같이 맞춰준 목걸이였어요. 작게 이름이 적힌 미아 방지용 목걸이였습니다. 물론 그 밑에 적힌 전화번호는 이제는 없는 번호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게 앉아있다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이름이... 서류에는 이름이 분명 다르게 적혀 있었거든요. 홍지수. 이 목걸이에는 이은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건 나 어릴 때 이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내려간 노숙자 앞에 섰어요. 모두들 판사님 판사님 하며 저를 불렀지만 제 귀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의 양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은정아, 나 은희 언니야. 은희 언니. 라고 말이죠. 그 노숙자, 아니 제 동생 은정이가 그제야 눈에 빛이 반짝했습니다. 그전에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눈동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은희 언니? 우리 은희 언니? 그래 은정아. 아이고 은정아.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왜 이런 꼴로. 나는 내 동생이 이런 꼴을 하고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더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찾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뭐 그런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동생과 재회했습니다. 여동생은 그간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필리핀 간 거 아니었어? 나 입양하고 엄마가 동생을 낳았거든. 여동생.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진짜 친자식이 생기고 나서는 자기는 찬밥 신세였다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다더군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해주고 뒤에서는 늘 맞았다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다 같이 도망을 가게 되었고 배를 타기 전에 인원수대로 돈을 받는다는 말에 자신을 부둣가에 버리고 갔다고 말이죠. 거기 있으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며칠을 거기서 기다리다 경찰이 나를 데리러 왔어.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지역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저희 원장님이 계시던 곳처럼 좋은 곳이 아니었고 아무리 원래 이름을 이야기하며 우리 언니를 찾아달라고 소리쳐도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니 기억들도 점점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동생과 제가 헤어졌을 때 동생은 고작 5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남편도 함께 울었어요. 일단 동생을 씻기고 손님 방에 푹신한 이불을 꺼내준 뒤 재웠습니다. 물론 먹고 싶다는 음식도 다 먹인 다음에 말이죠. 그렇게 동생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평생을 집이라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이 떠돌이 생활만 한 동생에게 집이라는 곳은 안정이 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어딘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떠돌아다닌 50대 여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할 리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때 동생을 그렇게 버린 그 사람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이미 죽고 난 뒤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몸도 마음도 다 검사받기로 했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동생의 마음의 병이었어요. 제 생각보다 그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집에서 돌봐도 될 수준은 아닙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해요. 입원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입원밖에 없어요. 밖에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동생을 계속 데리고 있겠다 고집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가족인 제 동의하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면회도 자주 가고 제가 요청하면 외출도 가능하게 말이죠. 그리고 첫 면회 날 동생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나 했습니다. 원장님은 잘 계셔? 라고 말이죠. 저는 동생 입에서 원장님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그냥 주르르 하고 흘렀어요. 그냥 뭔가 말로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원장님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며칠 뒤에 원장님을 모신 곳에 남편과 동생,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원장님의 이름이 적힌 그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언니랑 내 곁에 있는 좋은 어른들은 이렇게 일찍 다 가버리는 걸까?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그리고 원장님도. 은정아, 나는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었을 뿐인데.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옆에서 동생을 바라보며 저도 한참을 울었던 것 같네요. 그날 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동생은 또 한동안 할머니 묘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나 왔어. 그니까 이제는 꿈에 그만 나와도 돼. 언니 잘 만났어.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고 싶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꿈에 자주 나와서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네 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 네 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가 어딨냐고 꿈속에서 화를 내며 물어봤던 적도 있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저희 자매를 향해 웃어주던 그 인자한 웃음을 말이죠. 동생은 병원 생활을 썩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게 참 많이 위로되는 것 같았어요. 밖에선 언제나 사람들이 동생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피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동생의 그 말이 참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모셔진 곳에도 갔었습니다. 동생은 거기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와 아빠가 뭐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울었겠어요. 그냥 지나간 세월이 한스럽고 자신에게도 부모가 다 있었으면 인생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한스러움에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동생을 보며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어서 울었고요. 지나간 세월은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그 어떤 걸로도 되돌릴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한스러운 것 같아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더더욱 말이죠. 물론 저와 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며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틈틈이 외출을 받아서 동생이 가보고 싶다고 하는 곳들도 가보는 중이고요. 먹고 싶다고 하는 것들도 다 먹는 중이고 말이죠.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동생이 조금 더 나아져서 장기로 외출이 가능할 정도가 되면 동생을 데리고 해외로 여행도 한번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동생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쨌든 건지는 몰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언니가 판사님이라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너무 멋있잖아. 우리 언니가 판사님이에요. 동생은 빤히 저를 바라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언니가 내 언니라서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 언니가 정말 크게 될 사람이라는 걸. 언니는 그때부터 똑똑했거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더 큰 동생의 자부심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그리고 쉼터에 지원하는 등의 사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요즘입니다. 동생을 만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힘든 사람들을 보면 내 동생 같다부터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우리와 같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들어주고 싶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지금은 일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퇴직을 하고 나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일대기를 다 이야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로 다 내가 겪고 나에게 일어났던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네요. 사실 그만큼 믿기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네요. 왜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지난하고 고되었던 인생 다시 살라고 하면 돌아가서 다시 살 거냐고 말이죠. 저는 과거를 바꿔 동생을 찾을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얼마 전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허나 엄연히 우리 집안일이라 어디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 익명으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여기 사연 채널을 보니 인생의 고된 일들을 겪어내시고 또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 역시 제 얘기를 풀어내며 가슴속의 짐을 좀 덜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시아버님은 진짜 가부장의 끝을 달리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님과 사시면서 어떻게 버텨오신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만약 제 남편이 아버님과 같은 성향이었다면 저는 아마 오래 같이는 못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남편은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아버님의 안 좋은 점을 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말을 곧잘 함부로 하셨어요. 뭐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다 시키려 드시더라고요. 보던 제가 안쓰러워서 대신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꽤 명령조로 말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약간 거슬릴 때가 많았어요. 한창 때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건네신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예, 새아가야, 니네 아빠는 집에서 맨날 노냐? 네? 당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떤 문맥이나 무슨 흐름으로 봐도 저희 아빠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 아빠요? 저는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그대로 TV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니네 아빠 그 주식인가 뭔가에서 맨날 집에 있다며. 그게 노는 거지 뭐냐. 저희 아빠가 주식으로 좀 수익을 보시긴 했지만 직장인이셨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돈한테 너네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게 어딨나요? 저희 집에서는 사위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와중에 어머니도 옆에서 놀라셨고 말 좀 가려서 하라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대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로 어디 딴지를 걸고 있어? 내가 우습게 보여 당신? 이렇게 험악하게 화를 내시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민망해하시며 한숨을 쉬셨고 저도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만두긴 했는데 그날 남편은 저에게 엄청 들볶였고 남편 역시 가뜩이나 싫어하는 본인의 아버지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진 듯한 반응이더군요.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제가 아버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으니 바로 엄청나게 구두쇠라는 거예요. 시댁은 건물도 2개 정도 갖고 있고 그럭저럭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돈을 아끼십니다. 화장지도 몇 칸만 쓰라 하고 물 틀 때에도 옆에서 감시라 하질 않나 비닐봉지를 쓰는 것도 다 낭비라고 하시고 저희 부부가 만난 커피집에서 음료를 사오면 밖에서 돈을 쓰고 다닌다며 그것마저 트집을 잡으실 정도였어요. 돈이 썩어둬라. 남아도냐? 나중에 아끼고 적금했다가 자식 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다가 그러다 돈 없다 징징대면 난 니네 책임 안 진다. 그 말을 전한 남편이나 둘 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누가 책임져 달라고 했나요? 그깟 테이크아웃 커피 3,000원짜리 사왔다고 그걸 가지고 책임 여부까지 논하시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머리 뒤통수를 잡고 뒤로 넘어갈 뻔한 발언도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명절날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고 아버님과 어머님하고 거실에서 도란도란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요. 예, 진우의 미야. 너는 집안일만 하면서 뭐 하는 거 없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그러냐? 다른 집 며느리들 보니까 남편이 돈 벌고 있으면 나서서 뭐라도 하던데 너는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남편 얼굴 보기 좀 그렇지 않냐?
강요하는 건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람이 너무 벙이 찌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갑작스레 과일을 입안에 우겨놓고 있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당황해서 과일 조각이 목구멍에 턱 걸린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 그만 살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괜찮니? 아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얘가 애 낳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에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곤욕인데 애들은 어디에 맡기고 일을 하라고. 애들은 당신이 좀 봐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황하신 시어머니가 급히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하라고 말까지 하면서 제게 일을 시키려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 애 키우고 집안일하는 건 노는 걸로 보시는 건지 저를 팔자 편한 며느리쯤으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명절날 시댁에 갈 때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얼마나 우라통이 가슴속에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를 직접 저희 집에 모셔와 두 아이 육아하고 집안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맡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저런 태평한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올 테니까요. 제 기분이 퍽 상한 줄 알고 나중에 남편이 다가와 신경 쓰지 말라 해주긴 했지만 그걸로 마음 상한 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를 오히려 정성껏 위로해 주신 분은 시어머니뿐이었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나이는 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내 잘못이지. 저런 양반하고 결혼해 너까지 힘들게 하니. 아휴. 그렇게 아버님께 몇 마디를 듣고 나면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한숨 쉬고 아버님 뒷담화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위로를 받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거나 화도 좀 풀리곤 했으니까요. 마치 어머님과 저는 전투를 함께 치르는 동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참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버님이 짠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짠돌이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어느 날 본인의 생일날 저희를 부르시더니 한껏 들뜨셔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선물을 드리는 시간에 이러시더군요. 얘들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니네도 자식이고 며느리면 도리로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좀 주는 게 도리이지 않니? 내가 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니 구태여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다만 아무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그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다. 생활비를 달라고요? 아니, 당신 애들 당황하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저도 어머님도 모두 아버님의 말에 당황해 표정이 벌개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꿋꿋하셨습니다. 여전히 본인은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그러면서 나 때는 으로 시작하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나 때는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고 살았었다. 그게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 니네는 우릴 모시고 살지도 않지 않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이 하도 황당해서 그러니까 그 도리라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하고 물으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종이에 써서 넘기시더군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니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너네 사는 형편의 무리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얼떨결에 제가 그 종이를 받아들였는데 100만 원이라고 적힌 그 금액을 보곤 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외벌이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저희는 어찌 생활하라고 이 돈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 차라리 아버님이 사는 형편이 어려웠다면 저희가 알아서 먼저 챙겨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분이 매일 돈 물쓰듯 쓴다고 타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원 달라고 떼쓰고 나서니 아버님 면상에 도대체 철가면이 몇 개인지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싶더라고요. 결국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남편이 해도 됐지만 저도 지금껏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제가 아버님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정말로 아버님이 자기가 하는 그 무례하신 행동들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겁이 났고 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서 꼭지가 돌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건 안 돼요. 이 돈은 못 드려요. 왜 안 된단 말이냐? 저희 형편상 무리예요. 저희 집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기에도 빠듯해요. 그런데 이 용돈까지 드리고 나면 집안이 거덜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토록 제 인생에 용기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도 얼마나 뿌듯하던지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선 상상치도 못한 말로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줄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너 일하라고 했지. 네가 일 안 하고 집안에서 팽팽 노니까 시부모한테 해야 할 도리도 못하는 거 아니냐. 니네 집안이 돈이라도 많으면 말을 안 하지. 니네 친정에서 물려받을 돈도 없으면서 대체 뭔 놈의 여유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게야. 아버지, 그만 못하세요? 지금 아버지 용돈 주라고 제 아내가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 손주복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야? 이놈의 자식이 지금 애비를 뭘로 보고 어디서 큰 소리로 바락바락. 제정신인 게야? 이 호적에서 파도 시원찮을러.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호적에서 파니마니 하는 그딴적인 말까지 오게 됐어요. 애초에 이럴 일이 아니었는데도 본인이 자초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버님은 제가 일을 안 해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며 게으른 며느리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머리가 아프시다며 거의 소파에 쓰러지다시피 기대어 계셨고요. 결국 그날 싸움은 이성을 되찾은 저와 어머님이 뜯어말려 겨우 끝을 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후 며칠 동안은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게 굴 수 있는지 확인이라도 한 듯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저만큼이나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며 펄펄 뛰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그 정신이 없는 와중 어머님에 대한 동정심도 생기더라고요. 평생 직업 없이 아버님이 벌어다주는 돈만 사용해오신 어머니는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상상도 할 수 없더군요. 대체 저런 남편을 얼마나 어떻게 참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환갑을 넘긴 부인한테 생활비를 줄 때에도 공과금이나 기본적인 건 본인이 다 처리를 해버리시고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몇만 원씩만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필요한 거 사고 장을 보던지 하려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 인생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였으니 망정이지. 요즘 같은 때 저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매일 꼬박꼬박 몇만 원 받아다 그걸로 반짝거리 사고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잠들고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뇨. 거기다 어머니는 부지런하게 아버님이 주시는 그 매일의 몇만 원 갖고 반찬거리를 만드셔서 우리 집에도 갖다 주시곤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선 제게 미안하셨는지 더 자주 갖다 주셨죠. 저번에 무말랭이 잘 먹길래 한번 가져와 봤다. 맛있는 거 말해. 또 갖다 줄게.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신 걸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전. 그래.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아. 내가 잘 말해두마. 저는 어머니의 이런 푸근한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만 있다면 시집살이가 웬 말이냐 싶을 정도로 흡사 동네 따뜻한 아주머니 마냥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도 며느리 혹은 우리 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늘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가끔 집에 있는지 확인하신 뒤 문 앞에 반찬만 놓고 쓱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친구들도 니네 시어머니는 진짜 성격 좋아 보이신다며 결혼식장에서 배웠을 때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인상도 좋으시고 순한 분이셨는데요. 또 어머님은 남과 싸우는 것도 부딪히는 것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과도 웬만하면 맞추기보다 일방적으로 참아내는 쪽에 속하게 되셨고요. 저렇게 속을 긁어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과 살면서도 여지껏 화 한 번 내지 않으셨다고 하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매번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팔자 눈썹을 하시고 서글프게 웃으시는데 왜 제 마음이 다 슬픈 걸까요? 에휴, 나라고 화나는 거 없을까봐. 속상한 거 많지.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 키우느라 참았고 이제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참는 거지 뭐. 화내서 달라지나. 완전히 아예 다 체념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가슴 아파하고 눈물부터 짓게 되는지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저라도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아빠랑 떨어뜨리려고 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어머님을 보면 저도 이제 아버님을 완전히 알 것 같기에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화도 한풀 꺾이고 아버님도 이제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버님 얼굴이야 100번을 사과하셔도 안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옛날 사람인지라 그 자리에 가게 되더군요. 그날은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셔서 가족들끼리 회사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당연히 마땅한 대우를 받으신다는 듯 그래, 니네가 드디어 자식된 도리를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거기에 대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그 집을 나오고 저도 시댁을 잊은 채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땐 애들이 크고 나니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막 직장에 취직했을 때였어요. 아버님 눈치 봐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원래 남편과 저 둘 다 아이 낳기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제 업무가 엄청 바빴던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웬만해선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 문제라도 생기신 건지 새삼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반찬을 좀 못 해줬네. 생각나서 게 넣고 된장찌개 좀 끓였어. 언제 들릴 수 있니? 말씀을 듣자마자 어머니 특유의 찌개 맛이 생각나면서 절로 군침이 고이더군요. 감사하기도 하고 찌개도 그립고 해서 어머니께 얼른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길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가지고 들렸는데 마침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왔어? 그건 또 뭐야? 과일이냐? 어디 깎아서 좀 내와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버님의 말투. 매번 저렇게 명령조로 당연히 본인이 뭘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어요. 일단은 대답을 하고 그대로 과일을 갖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찌개를 나눠 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응? 아니, 아프긴 뭘. 이상하게 표정이 너무 나쁘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얼른 저는 과일을 깎아서 아버님께 내드린 다음 주방에서 가족들 먹을 것들을 나누고 계신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다 싶게 답은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시더라고요. 뭔가 평소 같지 않아서 그날은 그냥 빨리 나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다음날 오전쯤 어머님께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속 얘기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날 표정이 여간 이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 예상답게 어머니도 결국에 입을 여셨어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근데 나도 어딘가 말을 할 때는 있어야겠는데 말이야. 너무 속상하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뒤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왜 이렇게 가슴을 옥죄듯이 답답한 걸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시아버지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잔소리를 어찌나 하는지 견딜 수가 없다. 정말 회사라도 나갔음 싶은데 갈 데도 없으니 어제는 나보고 답답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내 머리를 한 대 치는 게 아니겠니? 네? 어머니를요? 저도 모르게 너무 크게 말해서 회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결국 다시 숨죽여서 여쭤봤는데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어머니한테 하시면서 시비를 거시더니 음식들 맛이 다 간 것 같다며 한여름의 관리를 어찌하는 거냐고 짜증을 그렇게 내시더랍니다. 마침 그날 벽면 한쪽 전기가 다 나가서 에어컨도 안 되고 냉장고도 저리 상해버렸고 혼자 뻘뻘 땀 흘리며 음식들 빼내고 있던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같은 시간 내내 누워서 다른 벽면 선풍기를 쐬가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아버님이 할 말은 아니었나 봐요. 날 더우니 어머니도 엄청 예민해지셨고 그 상황에 맞받쳐서 화를 내셨나 봐요.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0이 넘은 부인 머리를 때리다니요. 아버님은 그 연세에 체격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손도 엄청 크고 두터운 편이에요. 한때 취미로 운동도 하실 정도였는데 나이가 드셨다지만 그 손으로 힘없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아버님의 성격이나 패턴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이런 날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숨을 다시 가다듬고 어머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저 역시 약간 놀랐는데요. 어머니, 혹시 이혼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찌검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갈 수 있겠어. 나는 이 나이껏 그이가 갖다 주는 돈만 만지며 살았어. 이제 밖에 나가서 돈도 벌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라도 얼마 지어서 나가라고 하겠니? 이혼이란 얘기는 나한텐 너무 어려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란다. 제가 볼 때 아버님은 아마 이런 어머니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닐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더 저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저 역시 더 화가 났지만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별로 이렇다 싶은 반응이 없으시고 하고 싶단 생각도 없으시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속은 터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저도 도와드릴 텐데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참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날의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어찌하나 고민을 했지만 어머니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시는 통에 그냥 저만의 비밀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말할 곳이 정말 너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말하게 된 거야. 그게 아니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한테 다 알리기 싫은 부분이 있어. 걔가 알면 지 아빠랑 또 붙어서 엄청 싸움이 날 거야. 그러니 민우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전해져 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도 일절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게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럭저럭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저도 가끔 떠올렸다가 다시 넘기고 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저만의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과연 비밀로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된 것인데요. 이런 건 늘 남의 일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좀 떨려옵니다. 그날 저는 미팅이 있어서 백화점 내에 있는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멀리서 뭔가 익숙한 인상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채는 순간 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아버님이셨거든요. 그 짠돌이의 구두쇠의 모든 대명사의 집합체인 아버님이 왜 백화점 같은 곳에 오신 건지 잠깐 혼란스럽더군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좀 황당했지만 다시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옆에는 웬 아줌마가 있었고 그 둘이 같이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고 단번에 이건 무조건 따라가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버님과 그 아줌마는 무려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주변에는 관심이 없는지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면 저를 발견도 할 법한 거리에 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줌마를 자세히 보니 짝 들러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고 나이도 꽤 많이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자잘한 것부터 꽤 큰 것까지 걸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파악하니 저는 도저히 미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30분만 시간을 달라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줌마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예순 씨, 우리 여기 가요. 당신 가방이 너무 낡았더라. 내가 오늘 하나 사줄게. 정말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버님은 그 여자를 예순 씨라고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제 예단으로 사주었던 명품 매장이 같은 층에 있었는데 아버님과 그 여자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멀찍이서 살펴보니 그새 가방 하나를 턱 골랐고 아버님은 멀리서도 웃으며 얼굴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아주 유쾌하게 카드를 주시더군요. 이젠 잘못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히 얼마짜리 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장에서 파는 가방들이라면 적어도 제일 싼 게 2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다 어이가 없는데도 일단은 직원들이 언제쯤 오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다시 제 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온종일 머리가 복잡했죠. 이 일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가여운 어머니 얼굴이 계속 눈앞으로 오가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 그냥 묻어둘 순 없어서 결국 말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응? 얼른 말해보래도. 쉽게 입을 떼기 어려웠지만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낱낱이 말해드렸죠. 무던하고 유순한 성격이신 어머니도 이 내용을 듣고는 도저히 견디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뭐야? 세상에 그런 망측한 짓을. 나한테는 동네 시장 10,000원짜리 가방 하나도 사준 적이 없어. 니네 시아버지는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어떻게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꼴을 걸렸어. 어머니도 폭발하셨고 순한 사람이 제대로 화가 나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나 방향이 틀어지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40여 분을 펑펑 우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며 한참을 같이 있어드렸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우시던 어머니는 얼마 안가 크게 결심을 하셨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못 살아. 나는 정말 이제 니네 시아버지랑은 못 살 것 같다. 요즘도 그렇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대고 한 번 때리기 쉽지 2번, 3번은 일도 아니더라고. 안 그래도 민우한테 한 번은 말을 할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역시나 아버님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한테 함부로 막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람까지 저렇게 피고 계셨던 거예요. 매번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선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시고 너무나 특출나게 원망하게 되었던 아버님이라서 그런지 제가 여기서 어느 선에 서야 할지는 무척 분명하게 보여지더군요. 저는 결국 친구들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 얘기라고 말하지는 않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서 변호사나 여기저기 좀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쪽으로 재산 분할이건 위자료건 뭐든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경로가 거의 흥신소 쪽이라서 결국 그쪽에 의뢰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길래 어머니께도 당분간은 아는 척하지 말고 있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왠지 속 시끄럽고 우울해져서 괜히 여기저기 말 새는 게 싫어 일단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아버님이 괜히 호출해서는 뭐 먹게 오라고 해도 저는 핑계를 대가며 가지 않았어요.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얼굴을 나란히 마주하기가 참 거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흥신소에서도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바람핀 여자가 40대 유부녀더라고요. 참 세상에 별의 별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는 여자가 다 늙은 할아버지랑 뭐 하는 거랍니까? 남편이랑 이혼도 사별도 안 했고 멀쩡히 같이 잘만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창 아버님이 요 근래 집에만 있기 적적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본다고 왔다 갔다 하셨다더니 웬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셨나 봐요. 둘이 만난 장소가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 사진들 먼저 확인하실래요? 그래, 그러마. 하지만 그렇게 한 장 한 장 날짜별로 모아진 사진들을 보고 결국 어머니는 참을 수 없으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이때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 사진들을 보지 않게 해드렸어야 했나 싶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미리 제가 받아봤더라면 그냥 증거가 있다고 하고 넘겼을 텐데 직원분을 어머니와 함께 만나서 받아온 상황에서 내미신 거라 확인차 둘러보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제 우리는 증거도 다 갖고 있겠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었어요. 그 길로 어머니와 저는 다단계 회사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두 것들 꼴을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어.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웬 회사 같지도 않은 허름한 구조에 책상들만 진득히 붙어있고 거기에선 놀란 눈의 아버님이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 눈이 땡그레져서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직진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날쌔게 그 여자의 뺨을 있는 대로 세게 올려붙였어요. 동시에 어머니는 바로 옆 아버님의 뺨을 냅다 세게 때리셨고요. 내가 당신이랑 산 게 정말 미친 짓이었다 싶어. 이렇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희낙나 잘 살 줄 알았지? 그렇게 절대 못 놔둔다고! 착착 소리가 날카롭고 사납게 울려 퍼지는 그 공허한 사무실 안에서 옆에 있던 몇몇 직원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멍하니 있었어요. 이윽고 비명소리가 들리니 그제야 겨우 상황 파악을 하고 뭐 하는 거냐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야 저대로 분노가 일어 참을 수 없었지만 매번 사람들과 마찰이 싫어 조용히만 지내시던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실지 몰랐어요. 뺨을 맞은 아버님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고 저에게 얻어맞은 여자는 뺨을 감싸쥐고 있다 서둘러 헐레벌떡 뛰어나갔어요. 당신 어떻게 여길? 아버님은 뺨을 감싸쥐더니 어머님과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길 왔긴.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모든 굴욕을 꼭 참고 꼬박꼬박 밥 차려주면서 먹여가며 출근시켜놨더니 그 길로 가서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녀? 이젠 나도 못 참는다고! 어머니는 그간의 울분이 솟구치셨는지 거세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우습기라도 한 듯 한껏 비웃으며 말을 꼬시더라고요. 아니, 뭐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혼이라도 할 거야? 이 나이에? 너 나랑 이혼한 다음에 뭐로 먹고 살려 하냐? 폐지라도 죽을 거야? 아버님은 평생 돈 한 번 네 손으로 안 벌어봤으면서 어떻게 살 거냐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을 모욕하고 나서셨고 정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입을 때려는 절 가로막고 아버님의 뺨을 한 번 더 치시더니
그대로 저를 붙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님의 뺨을 때리시긴 했지만 성품이 워낙 유순하고 여리신 분이었으니 어머님은 나가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엉엉 아이처럼 우셨어요. 어머니, 정말 얘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구나. 며느리 앞에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며 우시는데 그런 어머님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겨우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고 그날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럴 수 있냐며 고삐 풀린 말처럼 길길이 날뛰었어요. 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다 하자고요. 남편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부르르 떨었고 어머니도 남편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대로 못 있겠다. 얘야, 거기 흥신소 번호 알려줘라. 상간녀에게 복수는 해야겠다 싶었는지 어머니는 흥신소에 그 여자 남편의 직장을 알아내달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요. 직접 마주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와 어머님은 그냥 그 연락처로 불륜 증거 사진을 잔뜩 보내주었어요. 본인 아내가 하고 다니는 짓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 후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저도 어머님도 새삼 인간에게 질려서 멍하니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이번 일의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니셨는지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어머님. 근데 이 사진들 어디 쓰시려고요? 내가 평생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지 아니? 그때는 그냥 참고 살았다. 이제는 못 참아. 이런 걸 인간이라고, 지들 아들이라고, 지들 남동생이자 형이라고 나한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켜대던 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그대로 이걸 어머니의 시댁 식구들인 시고모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친척들 사촌에게까지 잔뜩 보냈고 아버님과 함께하는 지인들 관계까지 다 통합해서 보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서툰 문장으로 분노에 차오르신 글을 꽉꽉 눌러 쓰셨더군요. 평생을 이런 모지리 같은 놈이랑 살았어요. 이제 이혼합니다. 다시는 이런 쓰레기랑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야 편히 삽니다. 어머니의 이 분노가 그대로 느껴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뒤집어지게 되었고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죄 지은 걸 걸렸으면 가만히 있기라도 할 것이지 어머님을 얼마나 자기의 종만도 못하게 보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아버님께 대뜸 전화를 한 거죠. 네가 정신머리가 박히느냐? 가만히 있기라도 할 것이지 어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서려고 나서고 있어. 니네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든 너 이러면 천벌받는다. 알아? 네, 천벌 받으라면 받을게요. 근데 아버님, 더 이상 어머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괴롭히시면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한 말 다 녹취해두었고요.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함부로 욕짓거리하지 마세요. 웃긴 건 제가 강하게 나서자 그제야 아버님이 그건 또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었는지 입을 다무시더니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물론 이혼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걸려있고 아버님도 보통 다혈질이 아니신지라 순순히 협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면서 소송을 하셨고 결국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는 다행히도 무척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도 물심양면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거야. 나 그래도 되잖아? 안 그래? 그럼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마음껏 하시면서 사세요. 아, 어머님. 동네에 꽃꽂이 배울 수 있는 꽃집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거기 등록해드릴게요. 어머님 평소 꽃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배워봐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기나 손재주를 이용해서 뭐든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저 대찬성을 할 뿐이었어요. 본인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데 두말할 게 없을 테니까요. 허나 가슴 아프게도 어머님은 가끔씩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해요. 내가 왜 대체 그 험한 세월을 그 양반과 살아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지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남편도 가슴이 아파와 어떻게 어머님을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머님 옆에 있으면서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인생을 즐기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니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님도 그게 고마우신지 제 손을 잡으시며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우리 며느리 복은 있구나 하며 한 번씩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들 활용해서 어머니 연세에 배우시거나 하실 수 있으실 만한 걸 같이 봐드리고 있어요. 사연 채널도 어머님께 소개해드렸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사연 채널을 들으시며 웃고 울고 또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니 채널을 만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엔 이런 고생스런 이야기 말고 저희 어머니와의 일화 즐거운 사연 있으면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